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올해 73페이지 들어갈 차례죠. 원예 식물의 수분 환경, 그죠? 수분 환경. 자, 수분 환경.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토양 수분 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토양 수분 장력이다라고 하는 말은 장력이다라고 하는 말, 끌어당기는 힘이 말이죠. 그래서 이 토양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분이 흡착 보유되는가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지? 이 말은 이 토양이 수분을 얼마나 끌어당기는가, 어느 정도 흡착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런데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수주로서 표시하기도 하고, 물 막대기죠, 그지? 그 다음에 이것을 PF라는 단어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압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기압은 바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관계를 한번 보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제 수주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1cm다. 또는 10cm다. 수주의 높이가 10cm다. 또 100cm다. 1000cm다.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PF는 뭘 말하느냐 하면 이건 로그 수주의 높이, 요걸 말해. 이게 PF야. 자, 그러면 이런 10의 영성이죠. 이건 로그 10의 영성이죠. 10은 로그 10의 1성이죠. 1000은 로그 10의 3성이죠. 그죠? 그래서 10의 0성, 이거는 얼마예요? 0이죠, 0. 10의 1성, 로그 10의 1성, 요게 1이 되는 거지. 이러지? 로그 10의 3성, 요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로그 10이 1이란 말이죠. 로그 10이 1이니까, 3 로그 10이 3.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수주가 1cm일 경우는 0pf다. 10cm일 때 1pf다. 1000cm일 때 3pf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압으로 따지면 3pf일 때를 1바라고 합니다. 1바. 1기압이에요, 이게 1바. 1바. 그러면 요것은 어떻게 돼요? 10의 3성에 10의 1성 되니까 0.01바가 되겠지, 그지? 이거는 0.001바가 되겠지.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토양 수분 장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PF를 쓴다. PF를 쓴다. PF는 수주 높이에 대한 로그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F를 주로 쓰고 이걸 기압으로 환산할 때는 3pf가 1기압이다. 이 정도. 이 정도로 우선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73페이지에 토양 수분 장력 해가지고 이번에 PF는 로그 수주의 높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PF가 3이란 수분 103cm 수주의 압력으로 이렇게 했는데, 수분 103이 아니라 10의 3성. 이거 브랜드 알고 10의 3성 요거. 10의 3성이 1000cm니까, 이거는 10m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1바는, 기압 1바는 PF3에 해당된다. 1바는 PF3의 1바에 해당된다. 요 관계. 자, PF3이 1바구나. 됐죠? 자, 그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용수량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럼 최대 용수량이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토양에 물이 완전히 포화된 상태의 용수량을 최대 용수량으로. 포화되다, 가득 찼다. 그래서 강우나 관계에 의해서 토양이 물로 포화된 상태의 수분량을 최대
용수량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토양이 물로 포화된 상태에서의 수분량, 이게 최대 포화량이, 용수량이고, 최대 용수량의 PF 값은 0이다. 0이다. 이때 최대 용수량이 된다. 이거는 많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의 바로 토양 상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포장용수량이라는 용어가 나와. 그럼 포장용수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의 양.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의 양. 이걸 포장용수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포장용수량은 이번에 강우 또는 강계, 비가 예를 들어 오고 난 2, 3일 뒤의 수분 상태다. 비 오고 나서 한 2, 3일 동안에 그 비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중력으로 빨려 들어가서 토양 밑으로 쭉쭉쭉 빠져나간 물들. 이걸 중력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부분. 그리고 PF 값은 약 2.7 정도다. 포장용수량의 PF는 약 2.7 정도다. 4번에 보니까 포장용수량은 수분 당량과 일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수분 당량과 일치한다. 그러면 수분 당량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수분 당량 함수로 쓰면 수분 당량 이렇게 쓰는데, 자,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정의를 내가 적어 드릴 테니까, 토양을 물로 포화시킨 다음 물로 포화시킨 다음 중력의 1000배에 해당되는 원심력으로 (1000배에) 해당하는 원심력으로 물을 확 분산시킨단 말이야. 원심력을 작용시킨 후 이러면 되겠다. 그지? 원심력을 작용시킨 후 토양 속에 남아있는 수분의 양. 요걸 뭐라고 하냐면 수분 당량이라고 한단 말이야. 수분 당량.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전체는 봅시다. 토양을 물로 완전히 포화시켰다라고 했지. 그러면 토양을 물로 포화시킨 상태에서의 수분량을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최대 용수량이라고 그랬죠. 그지? 최대 용수량이라고 그랬지? 자, 이러고 나서 중력의 1000배에 해당하는 원심력을 작용시켰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의 중력에 의해서 물이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양에 물이 고여 있으면 이 물이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서 흘러 내려가는 거지, 그지? 빨려 들어가지, 그지? 빨려 들어가는데 그걸 완전히 중력에 의해서 완전히 빨려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중력의 1000배나 되는 힘을 작용하는 거예요. 1000배 되는 힘을 작용해서 확 돌리면 그걸로 해서 물이 확 빨려 나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중력수를 배제하고 이 말이에요. 중력수를 배제시킨 후 이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수라는 말은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물을 중력수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를 빼고 남은 수분의 양, 이게 수분 당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수분 당량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포장 용수량이 되는 거지. 포장 용수량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분으로 포화된 토양으로부터 중력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화 상태는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를 완전히 배제하고 남은 것, 이게 포장 용수량인데 이게 바로 수분 당량에 해당되는 거네. 그래서 4번에 있는 포장 용수량은 수분 당량과 일치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있는 토양 수분의 종류를 먼저 보도록 하죠. 토양 수분의 종류는 결합수, 흡습수를 흡착수라고 돼. 흡착수, 모관수, 중력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여기에 토양이 있단 말이에요. 토양 입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토양에 물이 찹니다. 물이 차면은 여기서 물이 쫙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말은 요 밑에 중력에, 지구 중력의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서 싹 빨아들이는 거지, 그지? 그러면 중력에서 싹 빨리 들어간 요 물, 요게 중력수야, 중력수. 중력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가득 찼다고 한번 해봅시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한번 봅시다. 그럼 포화 상태에 이른 양이 최대 용수량이죠, 그죠? 이제 최대 용수량이지. 여기가 최대 용수량인데, 그래서 이제 중력수가 싹 빠져나가. 중력수가 싹 빠져나가고 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토양 입자들이고, 그래서 이제 중력수들이 싹 빠져나갔어. 중력수가 싹 빠져나가고, 여기에 이제 남아있는 물. 이게 뭐 있죠? 이 남아있는 물. 이게 바로 아까 보내본 포장 용수량이 됐죠.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가 싹 빠져나가고 이 상태가 지금 포장 용수량이다. 그렇지, 그지? 포장 용수량. 자, 그 다음에 영구 위조점이란 말은, 자, 여기서 이제 이 토양에서 토양 입자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입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입자 속에 완전히 흡입되어 있는 수분량, 이게 흡착수지. 흡입되어 있는 수분량.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포장용수량인데, 포장용수량에서 여기서 아예 토양 입자에 흡착되어 있는 흡착수 되기 전까지의 요 물을 모관수라고 그래요. 모관수라고 그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흡착수 상태만 존재한다. 물이 완전히 수분량이 줄어들어 흡착수 상태만 존재한다 라고 할 때는, 작물의 경우에는 영구히 작물이 시들어 버려. 작물이 시들어서 다시 해생되지 않는 그런 수분량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냐 하면은 영구 위조점 이렇게 합니다. 영구 위조점. 자, 흡착수는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흡착수보다도 더 수분이 적으면 이거는 토양 자체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상태, 그냥 토양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물이 있겠죠. 이걸 결합수라고 그래. 결합수. 이쪽. 이것보다 더 작으면 이제 결합수가 돼요. 이거는 토양의 일부다, 그냥. 토양의 일부다. 토양이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토양과 결합돼서 토양과 분리될 수 없다. 흡착수는 그래도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상태의 물이지만은.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결합수 상태, 요까지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자, 이랬을 때, 우리 이제 영구 위조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영구 위조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영구 위조점은 수분의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작물에 수분을 이제 그 뒤에 보충한다라고 하더라도 작물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작물이 시들어버리는 요런 수분의 양을 영구 위조점이라고. 그런 식물이 완전히 시들어버리도록 해주는 상태의 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구 위조점이야. 자, 그러면은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가 빠지고 나서 남은 게 이제 포장 용수량이 되는데, 이 중력수는 작물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작물이 이용할 수가 없죠. 중력에 의해서 빠져나가 버리는 물이에요. 빠져나가는 물을. 그래서 이것을 잉여 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물의 이용은 안 돼.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포장 용수량에서 중력수가 다 빠져나가고 남은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에 이르버리면은 작물이 시들어 버리지. 그러면 작물이 시들어 버리지 않는 요 상태의 물인 모관수가 실제로 작물에 이용이 되는 거죠. 작물이 뿌리에서 모관수를 흡입을 해서 작물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관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라고 한다면 유효 수분이다. 유효한 수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흡착수는 토양에 흡착되어 있습니다. 흡착되어 있어 실제로 작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입할 수가 없습니다. 흡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 흡착수도 작물이 이용을 못하죠. 이거는 완전히 유효하지 못한 무효한 수분이 되지. 무효 수분. 그 다음에 결합수는 그냥 토양의 일부다. 토양과 분리가 안 되는 수분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PF를 한번 보면 토양 수분 장력과 비교를 해보면 영구 위조점에서의 PF가 약 4.2입니다. 영구 위조점에서의 PF가 4.2. 그 다음에 포장 용수량일 때 PF가 약 2.7 정도 보통 봐주죠. 2.5에서 2.7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최대 용수량일 때 PF가 얼마라고 그러죠? 0이라고 그러죠. 0. 그 다음에 결합수, 토양 일부가 되는 결합수 상태에서의 PF는 7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대충 이 정도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관수가 유효수분인데 이 유효수분인 모관수가 작물의 뿌리에서 작물이 흡수를 해서 이용을 한다. 이 말이죠. 유효수분이죠. 그러면 유효수분인 모관수는 포장 용수량보다도 수분이 작고 영구 위조점보다도 수분이 많은 요 중간에 포함되는 수분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PF로 따지면 PF 2.7에서 4.2 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최대 용수량은 PF 제로고 결합수는 PF 7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73페이지에 최대 용수량에서 토양이 물로 포화된 상태고 PF 값은 0이다 이랬지. 자, 최대 용수량은 포화된 상태고 PF는 0이고 많은 강우가 안 내린 직후의 토양 상태다 이랬죠. 그 다음에 포장 용수량 얘기지. 포장 용수량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분으로 포화된 토양으로부터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의 상태, 여기서 요거 빼고 남은 상태. 이게 포장 용수량이라 그랬다, 그죠? 이 포장 용수량은 아까보다 본 바와 마찬가지로 수분 당량과 일치한다라고 했고, 포장 용수량은 보통 비가 오거나 강계로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한 2, 3일 뒤의 상태다. 2, 3일 동안에 중력수가 빠져내려가고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PF가 약 2.7 정도 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유효 수분은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을 뺀 부분이다 이랬지. 자, 유효 수분이 요거다, 유효 수분. 유효 수분은 포장 용수량과 영구 위조점 사이의 수분이다 이런 얘기지, 그지? 사이의 수분인데 영구 위조점은 식물이 영구히 그냥 시들어 버리는 상태의 수분량이란 말이야. 포장 용수량은 중력수가 빠져나가고 남은 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물에서 요 물 뺀 거, 요 수분량에서 요 수분량을 뺀 게 바로 모환수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유효 수분은 포장 용수량에서 위조 개수를 뺀 나머지 수분이다 이랬는데 정확한 표현은 위조 개수라기보다도 영구 위조점을 뺀 나머지 수분이다. 이렇게 꽂혀주세요. 자, 영구 위조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수분 상태를 말하는 게 수분 상태. 그러니까 영구히 작물이 시들어 버리게 되는 수분의 양, 이게 영구 위조점이기 때문에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을 뺀 거다 이래 봐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구 위조점을 안 하고 위조 개수라는 말을 썼네요. 그럼 위조 개수라는 말은 뭐냐? 이따가 이제 나온 김에 정리를 한번 해먹으면, 위조 개수는 뭘 위조 개수라고 그러냐면 토양의 건조 중량 분어 건조 중량 분어 위조점에서의 토양 수분 곱하기 100 이걸 말합니다. 이걸 위조 개수라고 그래. 자, 토양이 건조 중량이다라고 하는 말은 토양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 건조된 상태의 토양 무게. 건조된 상태의 토양 무게. 그러니까 건조된 상태의 토양 무게 분어 위조점에서의 토양의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위조계수라고 그래요. 위조계수. 그러니까 위조계수는 위조점에서의 토양 수분이 토양의 건조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위조계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조계수는 몇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로 수분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조계수가 얼마다라는 걸 알면 위조점에서의 토양 수분을 구해낼 수가 있죠. 그럼 위조점에서의 토양 수분은 위조계수 곱하기 토양의 건조 중량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곱해주면 여기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조점에서의 토양 수분을 위조계수를 통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위조계수 자체가 수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 수분은 포장용 수량에서 위조계수를 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정확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유효 수분은 포장용 수량에서 영구 위조점을 뺀 것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 함량과 관련해서 이러한 용어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분의 역할. 수분의 역할은 뭐 빤하죠. 첫 번째로 체크포인트의 수분의 역할. 광합성의 원료가 된다. 자, 광합성 할 때 어떻게 됐죠? CO2를 받아들이고 H2O를 받아들이고 광을 받아들여서 엽록체에 의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졌죠. 그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러니까 수분은 광합성의 원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수분은 잎에서 생성된 탄수화물을 저장기관으로, 영양기관으로 이동시킬 때 체관을 통해서 이동이 되겠죠. 그죠? 그 이동할 때 수분이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 수분에 녹아서 용매 역할을 해서 잘 이동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효소를 활성화시켜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해주고 원행질을 구성하는 요소에도 수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해서 체온을 유지해준다.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정산작용을 통해서 수분이 증발됩니다. 증발됨으로써 소위 말하는 체온을 낮춰주고, 그죠? 이러한 수분으로 인해서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해서
작물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수분의 역할이다. 자, 적중 문제 하나 보니까 기출문제인데 작물에 대한 수분의 역할이 아니것을 했는데 1번에 원행질의 생활상태 유지한다, 식물 체온을 유지한다, 광합성이 원료가 된다, 다 되고 피로물질의 전류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용매와 촉매 역할을 해서 전류를 촉진시키죠. 그죠? 이동을 촉진시키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수분의 종류가 결합수, 섭수가 합착수고요. 그 다음에 모관수, 중력수, 이것은 지금 요 설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유효수분하고 나와 있죠. 유효수분과 무효수분. 이게 유효수분이고 이건 무효수분이다. 자, 유효수분은 식물이 토양 중에서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을 말한다. 이랬죠. 그리고 그거는 포장용수량으로부터 영구위조점까지의 범위다. 포장용수량부터 영구위조점까지의 범위다. 이랬죠. 그죠? 그리고 PF로 따지면 PF 2.7에서 4.2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 최대 함수량은 최대 용수량이 60 내지 한 80% 정도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에 포장 용수량 이상의 토양 수분은 과습을 유발하고 요거 이상은 과습을 유발하는 게 잉여수분이다. 잉여수분이면 작물이 이용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영구위조점 이하는 이용할 수도 없고 전부 이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고 영구위조점 이하로 수분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시들어서 영구의 작물이 시들어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무효수분은 영구위조점 이하다. 영구위조점 이하가 무효수분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싹 정리를 하시면은 한꺼번에 정리가 다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해와 습해, 습해. 한해는 가물어서 오는 피해고, 습해는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서 오는 거죠. 그래 한해의 경우에는 수분이 부족하면은 한해가 발생한다. 한해가 발생하면 무기양분이 결핍되게 되고 정산작용이 억제되고 광합성이 떨어지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작물은 역시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는데 적당한 수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ABA 양이 증가한다는데 ABA는 소위 말하는 생장 호르몬인데 아버시진산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시진산. 아버시진산이라고 하는 생장 호르몬은 수분이 부족할 때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뭐 한해하면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분이 부족하면 아버시진산의 양이 증가한다. 자, 수분이 부족하면 아버시진산의 양이 증가한다. 수분이 부족할 때 AB의 양이 증가한다. 자, 토양 수분의 증발 억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입단 구조가 바람직하다. 입단 구조가 되어 있으면은 점토질에 의해서 조그마한 토지에 입단이 구성되고 그 입단들이 쌓여서 토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극이 적고 따라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 파밍. 드라이 파밍은 내건성 농법인데 파밍, 농법, 드라이 파밍. 이 가능한 한 물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농법. 이걸 활용하면은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피복이다라는 것은 덮어주는 거. 탭이나 집, 풀, 비닐 이런 것들로서 토양의 지면을 덮어주는 것. 이걸 피복이라고 합니다. 덮어주면은 토양의 수분이 증발되는 걸 억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경, 제초 이런 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호미 등으로 긁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토양이 이게 딱딱하게 있으면 호미 같은 것으로 긁어가지고 이거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주는 걸 중경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제초는 뭡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거.
그래서 중경을 내주고 잡초를 제거하면은 그만큼 증발량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증발 억제제를 또 살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발 억제제를 지면에 뿌리거나 이파리 옆면에 잎면 이걸 옆면이라고 그래. 잎면에 뿌리거나라고 한다면은 증발이 억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해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나와 있는 질소비료의 가용을 피하고 인산카리테비를 정시한다. 이 말은 질소비료를 많이 쓰지 말고 인산카리테비를 많이 쓰는 게 좋다. 이게 이제 한해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해 때는 인산카리테비를 정시한다. 비료를 많이 준다. 질산질 비료는 줄이는 게 좋다. 자, 이거 밑줄자. 그래서 2번 밑줄자.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하나 보면 원예작물의 건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2방법이랬죠. 그러니까 건조 피해, 이게 바로 한해입니다. 여기다 12방법은 아까번에 본 바와 마찬가지로 질소질 비료는 줄이는 게 좋고, 그죠? 인산카리테비는 정시시키는 게 좋죠. 그리고 질소질 비료는 줄고, 인산칼리테비 같은 거, 테비 속에 유기질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가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맞는 말이고 3번이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이제 습해. 습해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해를 입는 겁니다. 자, 아마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지만 1번, 2번, 4번 정도만 한번 체크합시다. 자, 1번은 물이 많으면은 식물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도장이라는 것은 아주 빠르게 기가 신장되는 걸 말합니다. 기가 신장되는 거. 그 다음에 토양 산소가 적어진다. 물이 너무 많으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극이 많이 메꿔지기 때문에, 수분에 의해서 메꿔지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 산소가 부족하면은 결국 뿌리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뿌리의 활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이 많으면 뿌리가 제대로 지지 역할을 못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습해입니다. 자, 습해에 대한 대책은 과산화석회를 시용해 줌으로 인해서 이 과산화석회는 과습지에서도 상당한 기간 산소를 방출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하니까 결국 습해는 토양에 산소가 부족하다 이랬죠. 그래서 산소를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과산화석회를 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습해에 잘 견딜 수 있는 내습성 작물이나 내습성 품종을 선택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연면 시비를 실시한다. 토양 통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중경을 실시한다. 그래서 중경, 이렇게 흙을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습해로 인한 산소 부족에 대한 산소 보충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면 시비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연면 시비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자, 시비라는 것은 비료를 주는 걸 말합니다. 이걸 시비라고 그러고, 연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잎의 맨. 잎에다가 비료 주는 거. 이걸 연면시비라고 합니다. 자, 정의를 내리면 일단 비료를 수용액으로 만들어서 잎에 살포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료를 수용액으로 만든다. 물에 잘 녹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잎에 살포하는 것. 이게 인면시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면시비가 어떤 경우에 필요하겠느냐라고 볼 때, 영양분을 또는 비료의 성분을 작물의 뿌리로부터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나 비료 부분을 흡수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이런 뿌리의 조건이, 뿌리가 그러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다.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든지, 그 다음에 토양 조건이 이런 뿌리의 흡수력을 좀 떨어뜨리나,
뿌리의 흡수력을, 보비력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뿌리를 통해서 어떤 비료 성분을 흡수한다라는 게 그만큼 많이 부족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잎에다가 비료를 주자. 그래서 잎에다가 살포를 하자. 이게 인면12입니다. 그럴 경우에 인면 시비를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인면 시비를 하면 이제 잎에다 뿌려주는데 잎의 앞면에다 뿌리는 게 좋으냐, 뒷면에다 뿌리는 게 좋으냐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잎의 앞면보다는 뒷면에 뿌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 뒷면에 뿌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 앞면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잎의 앞면은 큐티클라층이 두껍게 큐티클라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클라층은 좀 딱딱한 막으로 되어 있는 층인데 그걸로 인해서 비료를 잎에 살포한다라고 하더라도 잘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큐티클라층이 좀 얇은 이러한 뒷면에 잎의 뒷면에 시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옆면 시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옆면 시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잎의 앞면에 하는 게 좋다, 뒷면에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자, 그래서 습해에 대한 대책으로 옆면 시비가 이야기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습해의 하나가 뿌리가 제대로 지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뿌리가 붕 떠 있는 상태가 돼서 뿌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행태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우에는 옆면 시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예 작물과 온도 환경 있는데 이 온도 환경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